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내과의사회 의무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에서 류마티스 환자분들 주로 진료하고 있는 이진내과 이원성입니다. 저도 우리 방송의 항상 애청자이기도 한데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재밌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전주에서 올라오는데 또 좀 어지러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자기 일들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1시간 동안만큼 한 50분 정도 여러분하고 좀 더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통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통풍이라고 하는 질환이 저한테도 그렇고 또 환자분들도 그렇고 참 쉬운 질환이면서도 쉽지 않은 이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질환의 치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만 또 치료를 또 이렇게 꾸준하게 이어가시는 환자분들이 또 적다는 판단에 오늘 좀 여러분들과 좀 쉽게 통풍을 좀 이해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통풍이라는 질환이 뭔가 일단 통풍하면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굉장히 아프다.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이 너무 아프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통풍이라는 건 아주 강한 관절염을 말하는데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요산이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요산이 결정을 만들게 되고요. 결정이 이제 여러 군데 관절에 쌓이게 됩니다. 쌓여서 그것이 결국에는 만성적이고 아주 반복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통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의에서 우리가 이제 느껴야 하는 것은 요산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우리가 통풍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산이 결정을 형성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켜서 환자분에게 어떤 증상을 유발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통풍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의가 좀 중요한 이유가 이 요산만을 가지고 환자분들께서 이제 통풍에 대한 오해, 그다음에 진단이 어떻게 내가 통풍이 맞나 아니나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의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게 과연 요산은 무엇일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될 때 생성되는 부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이 퓨린이라는 게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몸의 아주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 대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대사 산물로서 나오는 게 요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자동차에 이제 휘발유 이런 걸 넣잖아요. 가솔린 넣고 엔진이 돌고 그다음에 배기가스로 이제 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넣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 대사 이후에 나오는 배기가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부산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 보면 요산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고 또 에너지 대사한 이후에 나오는 부산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퓨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포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핵산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생물이건 여러 가지. 이 세포에 세포질이라는 것도 있고 핵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핵에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고분자 물질을 우리 핵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핵산을 이루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퓨린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아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대사를 하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퓨린이라는 거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는 몸에서 일부 자연적으로 그 퓨린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퓨린이라는 것은 아까 핵산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많이 들어보셨을 뭐 DNA, RNA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그 위에 그 그림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포 안에서의 그러한 핵산의 DNA 물질들을 퓨린이 이루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또는 말도 하고 뭐 이런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퓨린이 계속 사용이 되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나쁜 세균들 이런 것들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면역 반응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퓨린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시간에서도 이 퓨린이 몸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필수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퓨린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이제 음식들의 그 퓨린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고기 같은 것들 또는 생선들 뭐 이런 거에도 있고 사실은 여기에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음식들의 퓨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양의 차이가만 있을 뿐 여러 음식들의 퓨린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그 에너지원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통풍의 정의로 돌아오면 어쨌든 요산이 많이 쌓이는 건데 이 퓨린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필수 요소가 그 에너지 대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에너지 대사 이후에 그 대사 산물, 부산물로서 이 요산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몸에서는 요산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 제가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퓨린에서 요산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과정에서 그 잔틴 산화 효소라는 이런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잔틴 산화 효소라는 그 효소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들께 지나치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퓨린이 요산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러한 효소의 도움을 받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뒤에 그 치료를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요 산화 효소를 이제 건드리게 되거든요. 치료 방법이. 그래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성된 요산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대사 상태로 생기게 되면 한 70%는 신장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뭐 장에서 뭐 대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장의 균들, 우리 몸에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균들,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배출을 되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은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 네, 신장이 나는 좀 병원에서 안 좋다고 한다라는 경우에 이 요산이라는 게 신장을 통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요산 배출이 잘 안 되면서 통풍의 발생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산이라는 게 정상적으로는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통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제 쌓이게 되는 상황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만들어진다는데 어떤 사람은 통풍이 생기는데 나는 뭐 통풍이 또 안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통풍이 생기는 건 아닌데 이 요산은 누구나 몸에서 생기는 거고요. 또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언제 생기냐면 너무 많은 재료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너무 많은 퓨린이 몸에 들어올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 퓨린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음식을 드셨을 때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적당히 들어왔는데 퓨린에서 요산으로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지나치게 너무 많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요산이 만들어지면 70%는 신장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요산이 몸에 이제 왕창 쌓이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거의 뭐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만 명절 때도 그렇고 거의 택배 그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택배 물량들이 들어오잖아요. 바깥으로 아무리 이렇게 이제 배달을 열심히 해주시지만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제 퓨린이 너무 많을 때나 요산이 많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배출하는데도 배출을 잘 못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통풍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통풍에서 이제 요산이 안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요산이 나쁜 놈이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산이 이제 연구를 보면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제 항산화 효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비타민 C도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잖아요. 우리 세포가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대사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뭐 활성산소라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 물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세포 내에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을 시킨다든지 또는 암을 유발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요산이 어떤 적정 수준이 유지가 될 때 활성산소라고 하는 스트레스 물질을 좀 완화시켜주고 또 중화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요산이 또 그렇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나쁜 스트레스부터 우리의 세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요산의 적정한 양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없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아서도 안 되지만 적정한 용량이 필요한데 그 용량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정상 범위가 3.4에서 7 사이에 있으면은 나는 요산이 적정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적어도 안 좋고 많으면 뭐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통풍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관심을 갖는가? 우리나라 연구이긴 한데요. 보면은 2014년도에 비해서 2023년 거의 한 10년 정도 만에 통풍 환자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만 명 이상 증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숫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풍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 뭐 진료 비용이 2018년도에 한 900억 정도였다면 2022년도에는 1200억으로 이렇게 3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도 그만큼의 진료비 증가가 많이 있는 거고 또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이러한 통풍 환자분들에 대한 진료, 그다음에 뭐 치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진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통풍은 20대, 30대, 40대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은데요. 이 20대, 30대, 40세의 남성분들이 전체 환자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재밌는 것은 20대의 증가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167%, 30대도 109%. 통풍이라는 질환은 우리가 이제 한번 진단이 되면 거의 뭐 평생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젊은 연령에서 벌써 통풍 환자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아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진료 비용도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풍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식단 자체가 굉장히 서구화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비만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고 혈압 환자분이랄지 그다음에 당뇨 환자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이것도 대사증후군의 하나다 보니까 우리 통풍 환자분들의 비율도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93% 가까이 되니까요. 남자가 이렇게 많고 여자는 적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이제 그 신장에서 요산의 배출을 좀 더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임기 여성에서는 그 통풍의 발생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요산 수치가 낮아서요. 그 밖에도 뭐 여성분이 남성분들보다는 근육량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적다고 되어 있고 뭐 유전적 요인도 작용한다고 되어 있고 또 식습관도 다르다 보니까 남성에서 이제 유독 많은 거죠. 그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이제 요산을 배출한다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20대, 30대의 그 여성분들이 뭐 많이 걷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플랫한 슈즈, 그다음에 뭐 힐 이런 거 신고 엄지발가락이 이제 아파오는 경우에 나 통풍이 아닌가? 라고 해서 그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통풍 환자분들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제 통풍보다는 좀 뭔가 다른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픈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계절적 요인을 좀 한번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우리 지금 추운 현재 겨울 시점대에 많습니다. 봄에 또 가장 많고요. 어쨌든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대에 우리가 그 증상이 좀 질환이 많이 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 같은 때 되게 많거든요. 실제 지금 통풍 환자분들 좀 많이 오고요. 그 이유가 이제 아까 제가 그 통풍이 생기는 정의를 설명드릴 때 요산이 막 쌓여가지고 그 요산이 이런 결정들을 만들어서 그 비정상적인 그 염증반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러한 결정들 형성이 좀 더 가속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뭐 혈액순환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날씨가 추울 때는 좀 야외 활동도 좀 하기 싫어지고 운동도 좀 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음식도 좀 더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통풍 환자분들의 발병 비율이 좀 높아진다. 요즘 시점이 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 통풍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그럼 잘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통풍 환자, 실제 통풍 환자에서 요산 저해제, 내가 통풍 치료약을 잘 먹는다고 확인된 비율이 반절이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질환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게 이런 이유 같아요. 환자분들께서 약을 잘 안 드시게 돼요. 실제로 이제 만성 질환들이요. 혈압이나 당뇨 이런 그 환자분들의 치료 비율은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60%는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환자분들은 50%가 안 되는 거죠. 약을 잘 드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통풍 치료를 하면 뭐가 더 나빠진다더라 또 뭐 여러 가지 약은 또 통풍약을 계속 먹으면 안 된다더라 이런 그 잘못된 그 정보들 또 내가 약을 안 먹었으면 하는 데에서 이유를 자꾸 찾게 되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치료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아서 매번 통풍은 그 이렇게 항상 질환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질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풍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설명드릴 때 이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급성 통풍 발작 시기, 세 번째가 이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간헐기 통풍 시기, 네 번째가 막 여러 결절들이 왕창 생겨버리는 그런 만성 그 결절 통풍 시기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그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환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건강검진을 했는데 요산이 높대요. 요산이 높아서 저 통풍인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가 이런데 손이나 뭐 이런 데가 좀 아파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요산이 높아요. 이렇게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 요산만 단순하게 올라가 있고 통풍의 전형적인 증상이 없고 또 이제 저희가 영상학적 검사를 해봤는데 뭐 이런 결절 같은 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계를 우리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냥 그 요산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의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통풍이라고 하려면 요산이 올라가서 결정을 만들게 되고 걔가 이제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통풍이라고 합니다만 이 요산 혈증,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요산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산만 올라가 있는 분들은 아직은 통풍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 무증상 고요산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이제 옆에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리지만 결국 요산이 좀 높으면 통풍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 조심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저도 통풍은 아직 아니지만 우리가 이대로 놔두게 되면 통풍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우리가 관리는 해야 됩니다. 예, 통풍 환자처럼은 아니더라도 뭐 음식이나 또는 뭐 운동도 좀 하고 체중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그 시기를 지나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강하게 통풍 발작이 오는 거죠.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통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보통은 너무 밤에 심해서 응급실을 가야 될 정도, 보통 이제 하나의 관절,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엄지발가락에 그 강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제 환자분들 보면은 이 발작을 한번 경험하시면 그 통증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약간 공포감이랄까? 이런 거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거의 뭐 어느 날 갑자기 걷지 못하는 그런 통증이 오기 때문이네요. 그게 이제 급성 통풍 발작 시기가 되겠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통풍 발작 이후에 증상이 없이 또 유지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거를 이제 간헐기 통풍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상은 없지만 통풍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발작이 일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요산은 높게 유지가 되고 뭐 이거 치료를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결절이 막 이렇게 형성되는 시기인 거죠. 근데 이제 요 시기 때에 환자분들께서 나는 한번 발작은 왔지만 지금은 다 뭐 좋아졌다. 난 완치가 됐다. 이렇게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간헐기 통풍기는 증상만 없을 뿐 통풍은 통풍인 거죠. 이럴 때 무섭게 결절이 침착이 되게 되고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만성 결절성 통풍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 결절이 생기면서 뼈를 망가뜨리는 시기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안 가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결절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오늘 이런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통풍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치료를 좀 빨리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인식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진단에서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요 슬라이드예요, 사실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첫 번째가 임상적인 증상, 두 번째가 검사실 검사, 세 번째가 영상 소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 진단 방법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너무 이거를 어떻게 진단하나 이렇게 뭐 기억하거나 알고 계시다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진단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근거가 뭐냐면 2015년도에 미국 류마티스 학회, 그다음에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여러 이제 통풍을 우리가 진단할 때 이렇게 진단하자라는 약속을 했어요. 네. 그 약속의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뭐 이렇게 그 내용을 다 기억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진단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임상 양상에서 환자분이 병원을 왔을 때 얼마나 통풍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가, 통증이 이게 통풍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형적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증상이 처음 그러는 건가, 재발하는 건가 이런 것들 판단해서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수가 있죠. 스코어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상적인 증상에서 환자분이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진찰한 거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스코어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혈액 검사를 하게 되죠. 또는 관절에서 물을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되죠. 그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또 점수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또 초음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CT를 찍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영상 검사에서 안쪽에 통풍 결절이 들어있는지 또는 뼈가 손상됐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로 다시 얘기 드리지만 첫 번째 임상적인 증상 얼마나 전형적인가 통증이 굉장히 강하게 발작이 오고 막 빨갛게 부으르고 거의 걸을 수 없을 정도의 발작이 오고 이게 이제 재발하는 양상을 보이는지 아닌지 가지고 저희가 임상적인 증상을 판단하게 되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혈액 검사에서는 이제 7이 남자에서는 정상이고 여성분에서는 6인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확인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 검사실 검사에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관절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관절액 검사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그 진단 분류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무조건 통풍을 진단할 때는 이 관절액 검사가 있어야지 진단한다라고 또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물 뽑아서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나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제 저희가 물이 굉장히 많이 차가지고 꼭 물을 뽑아야 할 때는 이러한 검사를 합니다만 반드시 모든 통풍 환자분에서 이런 관절액 검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 어쨌든 이러한 관절액 검사가 통풍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소견입니다. 영상에서 보면 이제 제 환자분들 사진이긴 한데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이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그 안쪽에 결절이 형성이 되어 있고 뼈 표면이 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거를 초음파로 보게 되면 안쪽에 아까 얘기 드렸던 통풍 결절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얘는 증상이 없을 때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복적인 그 염증을 일으키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39세 남자 환자분인데 통풍이 굉장히 오래된 상태에서 오셨고 이 통풍약은 먹으면은 안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시고 아플 때만 약 먹으면 된다고 해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보면 이미 결절이 생겨 있고 여기 보면 뼈가 이렇게 중간중간 다 구멍이 뻥뻥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런 골밀환이 보인다는 거는 제법 많이 진행한 거죠. 또 다른 환자분인데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큰 결절이 있으면서 이 뼈가 다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안 좋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치료를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뼈가 망가지기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통풍이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향후에는 좀 걷는 거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치료 얘기를 좀 해드려 볼 건데 치료도 많이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꾸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어가는가가 이 통풍의 치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치료율도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자, 치료는 저희가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나눠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약물 치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음식 조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동반 질환,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혈압이랄지 당뇨랄지 고지혈증이랄지 또는 비만 이런 거에 대한 조절을 어떻게 하는가가 너무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지 통풍 치료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옆에 제가 사진에서 보면 마라톤 하는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인데 통풍 치료도 제가 항상 마라톤이라고 설명드려요. 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고요. 처음에 환자분들께서 강한 발작을 경험하시게 되면 선생님 저 이제 진짜 열심히 관리할 거예요. 저 이제 한 달 동안 다음에 선생님 만나러 올 때까지 술도 안 먹고 그다음에 고기도 안 먹고 진짜 야채만 먹고 올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통풍 치료는 그렇게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 해버리면 금방 지쳐버려요. 우리가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장기적으로 뛰기 위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 치료는
이제 보통 병원에 아까 무증상 고유전 혈증 시기에는 그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고, 병원에 딱 오시는 시점이 보통 급성 통풍 발작이 생긴 시점이 되겠습니다. 너무 아프죠. 예, 응급실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경우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빠른 시기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통증 발작 즉시 저희가 치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통풍이 원래 있었다, 그런 발작이 있으시다면 이제 가까운 병원에 빨리 가셔가지고 급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통풍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합병증 발생이나 뼈의 구조적 손상을 현저히 낮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얼음찜질을 해서 열감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부종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얼음찜질을 통해서 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빠른 약물 치료와 그다음에 얼음찜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통 병원을 가시게 되면 급성기에 쓰는 약들이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콜킨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두 가지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사용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로이드가 선생님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불필요하게, 그 다음에 다량의 많은 양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통풍 자체가 너무 극심하게 심한데 콩팥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소염 진통제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관절 내에 주사를 쓰기도 하죠. 어쨌든 이 치료 약들은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또 가지고 계시는 뭐 이런 증상, 뭐 동반 질환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이제 발작을 경험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약물 치료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많은 궁금증을 또 호소하시는데, 한 1년에 2번 이상의 발작이 있거나, 또는 뭐 요산 결절이 있거나, 세 번째 여기 영상학적 손상,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은 장기적인 통풍 유지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권고는 아니지만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신질환이 있거나 내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요산 수치가 이제 굉장히 높은 경우에, 그 다음에 또는 신장결석과 관련돼서 이런 경우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점은 요산 수치를 6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6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꼭 드리는 게, 아까 정상 범위가 3.4에서 7이라고 했는데 우리 통풍 환자분들이 6.5 정도 나왔다고 치면은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정상 범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본인의 요산 수치를 좀 알고 계시도록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6점대 미만인데 난 얼마다. 혹시 다른 데서 검사를 하시더라도 요산 수치를 같이 확인해서 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억하는 게 좋다, 항상 이야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6 밑으로 4나 5 정도로 유지가 되면 내가 치료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로 얘기 드렸던 요산을 형성을 억제하는 데서 필요한 무슨 효소 같은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백질. 걔를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형성되는 것 자체를 억제를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이미 형성된 요산을 빨리빨리 배출하는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산 형성을 억제하는 약의 기전이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슬라이드에서 퓨린이 잔틴 산화효소라는 효소를 통해서 요산으로 바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산 형성 억제제는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켜서 퓨린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요산으로 좀 바뀌는 양을 줄이는 거죠. 네, 이 대표적인 약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알로퓨리놀 또는 페북소스타트라고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약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약을 어떤 약을 쓸지는 저희가 병원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관련해서 뭐 심장 관련해서 아까 질문에도 좀 있어서 이따 답해 드리겠습니다만,
심장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환자분의 어떤 유전적 형태, 변이 형태 또는 심장 그 과거력, 그다음 환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동반 질환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약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페북소스테트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산 형성 억제제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요산 배출을 증가시키는 거. 네, 이러한 약제는 이제 벤즈브로마론이라고 해가지고 신장에서 직접적으로 요산 배출을 증가시키는데 이 약을 쓸 때는 사실 저희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야 되고 신장 기능을 잘 지켜보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치료 방향은 요산 억제제는 쭉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아플 때 급성기에 발작이 생길 때는 그때그때 또 치료 약제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 내가 이미 약을 잘 먹고 있다면 통증이 왔다 하더라도 약을 중단하지 않고 형성 억제제는 반드시 쭉 유지하는 거고 거기에 중간중간 급성기 약물 치료를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결절이 이미 형성이 됐는데 치료하면 결절이 작아지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 장기적인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또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환자분인데 결절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이렇게 커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한 4년 정도 열심히 치료하니까 다 작아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뼈 손상이 된 게 회복되진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잘 하면 결절이 잘 작아질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치료에서 아까 세 번째 항목에서 얘기 드렸던 이제 동반 질환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인데 이 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게 이제 대사증후군의 하나잖아요.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친구처럼 얘네들이 같이 다녀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중에 하나 또 비만, 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고요산 혈증, 통풍 이러한 질환들이 친구처럼 다니기 때문에 하나가 왔다면 다른 애도 같이 올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동반 질환의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가 실제 통풍 환자분에서는 일반 통풍 환자가 아닌 분들에 비해서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의 발병률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음식은 절대 금지가 아닙니다. 네, 조절입니다. 다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걸 끊으란 얘기가 아니고 조절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들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퓨린의 함량이 좀 높은 음식들의 대표적으로 뭐 우리 내장류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햄 같은 가공육, 그 다음에 뭐 등푸른 생선류 이런 것들이 퓨린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막 소고기나 돼지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이런 것들도 중간 정도 이상의 그 퓨린 함유 음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먹을 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느 정도 조절하자는 것이 금지가 아니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맥주가 아무래도 이제 퓨린 함량도 높고 그 다음에 요산 배출도 굉장히 방해하기 때문에 술에서 뭐 맥주가 워낙에 유명한데 그 소주나 이런 증류주는 어떠냐? 물론 이제 맥주보다는 퓨린의 함량이 낮긴 하지만 결국 이제 알코올 자체가요 그 신장에서의 요산 배출을 좀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주 같은 증류주도 통풍 발생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막걸리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 당류와 발효 과정에서 퓨린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고 이제 와인은 좀 여러 논문들에서 또 일부 적당량은 좋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항상 뭐 과유불급 아니겠어요? 그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많이 드시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당류죠. 네, 뭐 단 거 프록토스라고 해서 옥수수 추출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단맛을 내게 되는데 이 뭐 에이드랄지 주스, 아이스크림, 뭐 도넛 이런 데도 여러 군데 이런 고당류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통풍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음식 얘기하다 보면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 조절이죠. 금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설을 촉진하는 음식으로 좀 그나마 통풍으로 좋다고 하는 이제 뭐 이런 그 음식들인데 이건 간단하게 제가 써놨는데 통풍에서 중요한 건
좋은 걸 먹는다기보다는 안 좋은 걸 안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쉽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봤는데, 중요한 게 첫 번째, 요산이 높다가 다 통풍은 아니다. 이 얘기 항상 제가 드리는데, 예, 높다는 게 통풍이 아니고 증상이 나타나야지 저희가 의미 있는 거고, 어쨌든 내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이른 시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꼭 내원하셔야 되고, 음식은 조절이지 금지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에는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러닝메이트가 필요한 거죠. 네, 누군가 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과 상의해서 의료진을 러닝메이트 삼아서 내가 마라톤 42.195 뛰는 것처럼 치료를 장기적으로 잘 해나간다면 뭐 선수처럼 완벽할 수 없지만,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결승점에 다가가는 것처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의 의료진이 여러분의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질문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 길이긴 했는데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고, 네. 뭔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 발통증이 생긴다는 것이, 그러니까 발통증의 전형적인 양상이 어떤지가 중요해요. 그냥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무조건 생긴다고 우리가 통풍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통증이 생기는 게 너무 심하다, 일상생활에 내가 지장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병원에서 그 혈액 검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의료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미루는 건 어쨌든 좋지는 않으니까요. 다음 질문을 볼까요?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은 통풍 환자분에서 좋은 음식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렸던 뭐 야채류, 그러니까 퓨린이 적게 들어간 음식들은 통풍에 좋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통풍에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좋은 음식을 찾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좋은 것보다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먹는 거. 영양제 같은 것들은 더 부담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양제를 저희가 제한하지는 않고요. 가끔 이제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에 이제 뭐 통풍 환자분들은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기도 한데, 특정 영양제들에 저희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타민 C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에서 제한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또 비타민 같은 것들은 먹으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좀 더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영양제는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문을 볼까요? 다음 질문은 페브릭을 사용 중이시래요. 80ml를 쓰고 계시고 6년차 복용 중이시래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장기적으로 약을 일단 드신다는 거. 부작용은 많지 않아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2018년도에 사실은 2018년도, 19년도에 이 페브릭과 관련돼서 아주 좋은 논문에 심장질환의 발병률을 좀 높인다,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놀란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이야기 다 떠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높이는 것 같지 않다가 일단 결론이어서, 페브릭은 일단 너무 부작용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제 약을 드셨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6년 동안 복용 너무 잘하셨는데 그렇게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관절염 증상이 페브릭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관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약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은 보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이 이제 남자에게서 더 잘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여성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요산의 그 배출을 도와줍니다. 신장에서. 예, 그래서 가임기 여성에서는 통풍 발병률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남자들과 더 많게 보이겠죠. 물론 이제 여성분들에서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가 오는 그 완경 이후 시점에서는 그 남자분들처럼 그 통풍 발생 비율이 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호르몬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고 근육량, 그다음에 시기 뭐 이런 요인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을 볼까요? 날씬한 사람도 그 통풍이 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럼요. 올 수 있죠. 네. 아까 대사증후군에 하나 우리가 비만이나 체중 관리가 있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분명히 통풍의 발병률이 좀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절대적이지는 않고요. 날씬한 분들도 뭐 또 그렇다고 내가 뭐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족력에 따라서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그런 요인에 따라서 통풍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마른 분에서도. 다음 질문을 볼게요. 다음 질문도 역시 그 페북소스타트에 대한 그 걱정이시네요. 그죠? 네. 80대 여성이시고요. 심근경색이 있으셨대요. 당뇨도 있으시고 류마티스도 있으신가 봐요. 근데 요산 수치가 7.7이고 네, 신장 기능이 좀 사후 체외과 20 정도면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겁니다. 보통 이제 80 이상의 유지가 되는데 좀 떨어져 있는데 심근경색도 있는데 페북소스타트 약을 먹어도 심장에 악영향이 없을까요? 요산 수치가 단순하게 그냥 7.7 정도로 올라가 있다면 지금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요산 수치는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통풍 발작의 그 과거력이 있다. 그러니까 발작이 내가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페북소스타트의 그 사용은 추천됩니다. 네. 심근경색 경험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요산저해제 중에 알로퓨리놀의 사용도 좀 일부 좀 제한돼요. 그 다음에 요산 배출을 도와주는 그 벤즈브로마론이라는 약의 사용도 좀 제한되고요. 그러면은 결국 페북소스타트밖에 남지 않는데 물론 용량도 좀 조절해야 되겠고 우리 지금 질문 주신 분이 그 통풍의 발병이 진짜 발작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다른 현재 뭐 류마티스도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런 동반 질환의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발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 예, 페북소스타트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은 잘 해야 되겠죠? 네. 다음 질문을 볼까요? 다음 질문에서는 45세 분이시고요. 네. 증상은 없으신데 통풍 수치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증상은 없으시대요. 네. 임상 증상은 안 아프고 검사실은 네, 요산 수치가 5에서 9 왔다 갔다 한다. 약을 먹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약은 현재는 드시는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통풍 수치는 약간 좀 계속 그 변화가 원래 좀 있는데 지금 증상이 요산이 높다면 무증상 고요산 혈증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약을 아직은 드시지 않고 근데 어쨌든 요산이 너무 올라간다면 조절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질문 마무리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좀 어지러운 시국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 50분만큼은 통풍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